진짜 이게 보니까 기존의 수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미술 시간에는 그냥 조용히 제 책상 안에서 주어진 재료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안에서 정돈되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완전히 속가람 선생님 수업은 파격이네요. 진짜 저는 한 교실이 그냥 통째로 미술의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처음 보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되게 지겨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어휘 문법인데 아까 학생 보니까 막 리듬을 타면서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용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고 과연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울 주제하고 어떻게 또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좀 하는 게 또 다른 수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런 수업 보시니까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고 저는 이 수업에 학습적인 효과가 없어도 우리 친구들이 이 신문지 던지고 하면서 굴르고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풀렸을까, 마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거 생각하면 저 정말 선생님 팬 돼서 제가 신문지 찢는 거 모으는 거 이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송 선생님은 저 수업 자주 하세요? 저렇게 막 파격적으로 다 틀을 깨고 하는 수업들을 자주 하시는지. 저 수업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저 신문지 수업은. 다른 수업이 또 있네요. 다른 거 하나만 좀 풀어봐요. 예를 들면 이제 발로 그림 그리기라든지. 발로 그리기. 네, 그 친구가 A랑 B가 있으면 B가 A 발에다가 붓으로 물감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릴 때 발로 그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발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발로 모둠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해보면서 애들이 이제 교실에서 발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히고 돌아다녀도 되나? 라던가 아니면 이걸 묻혀보니까 붓으로 칠하니까 재밌거든요. 간지럽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즐겁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거를 슬슬 깨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어떤 애들은 물감 조금 묻는 것도 싫어하다가 이제 옆에 친구들이 하니까 자기도 따라해보고 재밌네? 손으로도 이렇게 부벼보고 나중에는 이제 발에다 물감 부벼서 춤추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수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문제는 교실이 조금씩 교실이 좀 많이 더러워지는 게 있습니다. 자유롭고 좀 허용적인 분위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 원천 봉쇄만 늘. 그러니까 신문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찢는데도 5cm 간격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그대로. 참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육 경험을 요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진짜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저런 교육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상덕 선생님 수업 보면서 학생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아무도 졸려하거나 무료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우리 수업의 어떤 미래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제 이 수업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를 떠나서 학생들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초점을 잃지 않고 또 생각한 그런 수업.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꼭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활동, 협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교사의 개입이나 설명은 최소한 줄이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제기해주면 그것을 스스로 이제 해결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보드게임 혼자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협동해서 모둠이 항상 같이 협의해서 역할을 나눠서 하도록 설계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거든요. 이제 그게 표현인데, 표현은 아까처럼 이렇게 놀이같이 될 수도 있고, 말하기, 또 발표도 될 수 있고요. 쓰는 것도 협동이 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둠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교실 벽면 바깥쪽에다 꼭 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반 것까지 쭉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는 수업을 거의 거의 매 수업, 항상 기본 틀로 그거 삼아서. 이게 철학이네요, 선생님. 이게 보니까 지금 하나의 수업에 활동, 협동, 표현. 네, 이상덕 선생님 말씀에 사실 창의성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집단 창의성. 네, 그래서 개인 혼자서 창의적인 것과 또 그 집단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뭐 특허라든지 논문 같은 것도 계속 공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모둠이 이뤄가지고 같이 이런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면 또 좋은 점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듬어가는 그 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창의성의 성과물, 그리고 아까 그걸 표현까지 연결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건 또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굉장히 창의성이라는 것이 함께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가치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오늘 제가 활동, 협동, 표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외우셨어요? 이게 저는 이게 요점을 해줘야 참 이게 저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형님 좀만 더 풀어주세요. 좀 뭐 또 다른 거 없어요? 창의성 수업을 위한 뭐 팁? 저도 이제 어서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네. 정말 이제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사고 중에 하나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발산적 사고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발산적 사고라는 건 생각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일 가로막는 1번이 뭐냐면 선생님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라고. 저요. 그래서 조용히 해. 학생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중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막 유창하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펼쳐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재밌는 생각 같은 것들을 그냥 툭 내뱉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데서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아까 얘기처럼 진도를 나가야 되고 내가 그 정해놓은 루트로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애들을 자꾸 억누를 때 애들은 이제 점점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생각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수업의 고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의 그 창의적이고 재밌는 생각이 툭 튀어나왔을 때 그걸 딱 잡아내서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배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한 적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 그렇죠. 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할 때 경험인데 어떤 그 보고서 주제를 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이제 종합하는. 근데 미국 애들을 보니까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이지? 나의 입장은 뭐고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가졌던 경험들은 뭐지?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자신의 생각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남의 생각을 모으는 활동을 한 거고 그 미국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그 생각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걸 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훈련되어진 거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도서관에 안 갔습니다. 지금도 가지는 않긴 그래서 하는데 미국의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도 학생들 논문 준비할 때 참고 문헌 그 5개 이상 너무 의존하지 마라.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고 그걸 유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경험이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좀 느끼시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그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같은 걸 만들었던 작가, 토토로가 대표적이죠. 작가가 아이들의 1시간이 어른의 10년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경험 아니면 즐거운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서 현재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허용적이고 좀 더 즐거운 경험이 많이 된 어른이 나중에 커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갈등이나 이런 해결 능력도 우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공상을 좋아했던 것이 성인이 됐을 때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집에서 막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 학교 가고 나면 저 혼자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레고 블록 같은 걸로 뭘 만들어 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제가 한참 꽂혀 있던 게 뭐였냐면 그 버스. 그래서 원래는 기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레고가 좀 모자라가지고 긴 버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늘을 날다가 우주로 진입하는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은하철도 은하철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제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조숙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인 가지고 같이 거기 탑승하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과자들 이렇게 실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허공에다 이렇게 나는 걸 하면서 놀다가 나중에 은하철도 999라는 거 TV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나중에 보고 보셨구나.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뭘 이렇게 시험이 닥쳤을 때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딴짓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긴 했으나 그러나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공부가 내가 이제 자율성이 생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해야 되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찾아서 뭔가 연결 짓는 걸 하는 것은 매우 재밌는 활동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했던 그 딴 생각, 딴짓의 습관들이 남아서 제가 이제 그 경제학자가 돼서도 경제학자인데 교육이라든지 행복 이런 쪽의 연구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자가 돼서도 뭔가 수업을 조금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산 증인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 이거 경험이 지금 현재 삶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창의성 교육들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뭐 제약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아까 교장님 말씀하셨는데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응원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학교는 좋은 곳이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선생님 보면서 네. 그 정글 수업할 때 네. 공간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좁죠? 네. 네. 그리고 네모난 모양이고 네. 좀 정글 다오려면 조금 더 자유로운 공간 같은 것들이 더 있으면 더 좋았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살짝 아까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네. 관점을 좀 달리하면 이제 제약 조건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시스템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약 조건 제거시키고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은 더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바람직한데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 시스템 또는 교육 환경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될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창의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과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엮어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꽃을 좋아하긴 하는데 꽃의 씨앗 같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그 수만 개, 수천 개의 꽃잎이 우리 사회적인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온전하게 둘러쌌을 때 이 씨앗이 잘 발화돼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교육을 선생님과 학부모와 아이들 이렇게 삼주체가 아니고요. 그냥 사회 전체가 우리 교육을 받쳐주는 그 사회 인식이나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그 분위기와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소망을 가져봅니다. 시한 편을 제가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그냥. 네, 그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그 창의성이 발현되려고 하면은 선을 넘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선을 넘었을 때 넘지 마라든지 아니면 넘는 것까지는 놔뒀는데 넘어가지고 생긴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와 함께 또 긍정적인 피드백 가능하면 시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봤던 재미있는 그 초등학생들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잖아요. 네. 재미있는 오답 뭐 이런 거 이게 뭐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 그 이제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사각형 아래가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건 왜 사각형이 안 되느냐를 쓰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아이가 쓴 오답이라고 나왔는데 그 뭐 원래는 사각형이었는데 찢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는 답을 쓴 거죠. 근데 이제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뭐 내변이 뭐 직선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국어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오답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각형이 어디 가다가 잘못해서 그만
이제 학생들에게 뭔가 창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극이라는 건 정말 이건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런 여유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시험 말씀하시니까 시험 문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언뜻 드는데요. 중요하죠. 제가 그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무슨 제보? 이 자녀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학교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드르렁 이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는데 이제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제 양말을 벗겨드렸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딸린 문제가 뭐 다음 시를 바르게 감상한 것은 다르게 감상한 것은 그거에서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감상한 것은 그리고 뭐 이 시를 읽었을 때 느낌으로 올바른 옳지 것은 않은 올바른 것은 네. 그래서 시를 바르게 감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상상력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걸 저렇게 정답을 좁힐 필요가 있을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정말 이 창의력을 가장 억누르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이 평가제도라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올라갈수록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이건 마치 그 다음 중 창의적인 학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창의력을 정말 그 오지선다로 풀어내게끔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라 생각이 들고요.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창의융합적 인간을 키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이런 평가의 끝판왕이 수능인데 수능이 정말 창의적인 인간을 골라내는데 변별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꼭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서울대 갈 학생들을 골라내는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창의력을 길러라 이런 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은 가정에서도 사실 부모님들이 창의적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네.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잠재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르고 억압하고 틀에 맞추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를 계속 자율적으로 두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우리가 창의적인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네, 그거를 학술적 용어로는 창의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창의적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하지 않는 거하고 그 사람의 창의성이 실제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정말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아마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0주년 이렇게 뭐 동문회 갔을 때도 보면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하고 그러나 되게 나름 쟤는 참 재기발랄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엉뚱하지만 재밌다라고 했던 애들이 또 인생에서 잘 풀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더 우리 사회가 변해가는 방향, 세계가 변해가는 방향을 보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창의성에 관해서 장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직 열정으로 가득한 호기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이 호기심과 상상력, 이것이 창의성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교육,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협업은 살아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를 구하는 것도 협업에 의해서 구하더라고요, 보니까. 집단 창의력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도 소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사회는 어떤 소통의 부족보다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닐까.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하고 얘기하고 싶은 굉장히 인스턴트적인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교과서와 소통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